자, 저희 8장 가서 이제 수업하도록 합시다.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라고 나와 있고요. 괄호치고 이제 국세 우선권 나와 있는데, 이쪽은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굉장히 그 사례형 문제, 계산형 문제, 국세기본법에서 거의 계산형 문제로 출제되는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 8장 가서 국세 우선권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요. 부제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다. 혹시 국세 채권과 다른 채권의 관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세 우선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알아야 되냐면 국세 징수법의 규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그치 국세 기본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국세 징수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세징수법의 선생님은 어떤 겁니까? 즉 국세징수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통상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매대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세관청만 압류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채권자들도 굉장히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이제 채권자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국세 채권과 다른 채권 사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세 우선권이라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국세 납부기한까지 봅시다.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하지 않았어요.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신고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를 체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납을 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체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체납자 이제 A라는 자가 존재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체납자 A에게는 뭐가 존재했냐면 아파트가 한 채 존재했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당연히 이 아파트가 한 채 존재를 했고, 납부기한까지 이제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두 번의 기회를 더 주게 됩니다. 그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건 전부 다 어디에 따라 주는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헌법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면 뭐냐면 우리가 국세징수에 있어서는 헌법상 법치주의의 하나의 합원리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작동돼야 됩니다. 그러면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두 번의 기회를 더 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 하냐면 납부고지를 하게 됩니다. 걔를 고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독촉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두 개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국세징수법에서 임의적 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돌입하게 되냐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또 뭘 하게 될까요? 매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될까요? 청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세 개를 과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체납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제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매각 청산의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제징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자, 압류를 하는 건 도대체 뭐 할까? 체납자 A가 이제 체납을 한 상태가 되니까 이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압류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게 되면 이때 매각을 통해서 매각 대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매각 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각 대금을 배분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건 누구도 국가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 채권도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지방세 채권도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세 채권도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혹시 또 채권자라는 것이 채권자들이 A 또 B 또 C 이렇게 수많은 채권자들이 개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매각 대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한 3억 정도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 3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국세 우선권이다.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걸 국세 우선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세 우선권이다 하게 되면 국세 우선권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2절에 가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국세 우선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냐면 국세 우선권의 내용에서 의 정리합시다. 자, 국세 채권은 뭐에 우선할까요? 그치? 다른 채권의 우선권을 우선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공과금이나 다른 기타 채권에 우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 채권은 뭐 한다는가? 국세 채권은 공과금이나 그치? 기타 채권에 그치? 자, 뭐에서 우선해요. 징수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오케이? 국세 우선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압류가 그치? 돼 있는 채권이라든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 이런 채권에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게 되면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국세 우선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정리하셔야 되겠죠. 조세 채권 상호간에는 그치?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순위는 역시 순위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1순위는 뭐가 된다? 1순위는 역시 납세 담보가 제공된 게 담보가 제공된 조세 채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된다? 2순위는 압류가 된 채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납세 담보 압류. 제3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교부 청구가 된 순위로 그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도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세 채권 상호간, 즉 국세 채권 상호간 또는 국세와 지방세 채권 상호간에는 어떻게 납세 담보 압류 교부 청구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해서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국세 우선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세 우선권에 대한 예외로 여러분이 따질 게 뭐가 있냐면 제3절입니다. 이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3절에서 국세 우선권에 대한 그치? 예외로 이제 여러분이 따져야 될 게 크게 4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따지면 되겠죠.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건 뭐가 된다? 오케이? 강제징수비 등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얘를 체납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무조건 강제징수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세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야. 2순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그치? 첫 번째 이제 정리할 게 우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못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3개월 임금하고 3월분 임금하고 최근 뭐가 3년간 뭐가 퇴직금이 뭐하는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다는가? 이거는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보장된 소액 임차보증금이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가시다. 그래서 1순위는 강제징수비. 오케이. 2순위는 뭐가 되는 것이다? 최종 3개월 임금하고 최근 3년간 퇴직금 또 법에서 보장된 소액 임차보증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3순위가 되는 건 무엇이다? 자, 보세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뭐가 됩니까? 국세 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 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해세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해세라는 말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 재산에 대한 부과된 국세 등에는 뭐가 있을까? 상속세라든가, 또 뭐가 있다든가, 증여세라든가, 또 뭐가 있다든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면 이 종합부동산세가 뭐가 되는 것이다. 자, 그 재산에서 부과된 국세 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일반적 국세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최우선 변제 채권이다. 오케이? 또는 최우선 변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되는 건 자, 뭐가 되는 것이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1순위는 다시 한번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됐으니까 강제징수입니다. 오케이. 2순위는 뭐 간다? 최종 3개월 임금하고 최근 3년간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즉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2순위는 또 하나가 뭐 간다? 법에 의해서 보장된 소액 임차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법이라는 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3순위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 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고 가야 돼요. 거기에는 이제 상속세라든가 또 증여세라든가 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세 우선권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이걸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제4절에 국세 우선권의 적용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 우선권의 예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의의라고 이야기할게요. 예외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국세의 법정기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야 됩니다. 자, 국세의 법정기일이라는 게 선생님 도대체 뭡니까? 이거를 꼭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 우선권에 대한 예외에서 이 내용하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반드시 머릿속에 끌어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국세의 법정기일은 무엇이다? 멋지게 한번 정리하세요. 그치? 자, 국세채권의 존재 여부를 국세채권이 있다는 사실, 즉 채권의 그치? 채권의 존재 여부를 뭐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 뭐를 말한다? 공시를 널리 알려진 날을 말합니다. 오케이? 얘를 뭐라고 한다? 국세 법정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국세 법정기이 왜 필요하냐면 이 국세 법정기라고 담보 설정일을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세 법정기일 부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에 세법학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거 반드시 꺼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럼 국세 법정기는 어떤 거야? 국세 법정기의 종류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선생님이 말하는 건 꼭 정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세 방식에 있어서 국세에 있어서 신고가 된 경우를 여러분이 따지고 가야 돼요. 오케이? 그때는 언제 간다? 그 신고일이 국세 법정기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를 낼 때는 무조건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신고 납세 방식이 국세인데 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과세관청이 결정한 경우를 가지고 따지셔야 됩니다. 결정한 경우에는 국세 법정기일은 어느 때가 될 것인가?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신고 납세 방식이 있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고일. 자, 신고 납세 방식이 있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세관청이 결정한 경우에는 뭐다? 납세고에서 발송일이 되는 것이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는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할 게 있다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물을 지는 경우라든가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라든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든가 또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든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용어가 바뀌었죠. 납부 고지서 발송일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납부 뭐가 된다? 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납부고에서 발송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확정전 보존 압류와 관련해서 그 압류와 관련해서 확정된 세의 경우에는 압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수탁자가 물적 납세물을 지는 경우도 납부고에서 발송일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여러분한테 필기를 해드릴게요. 확정전 보존 압류를 한 경우로서
법에서 보존 압류를 한 경우로서 혹시 자 뭐가 됩니까? 그 재산에 관련된 세액이 있습니다. 이때는 압류 등기나 등록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압류 등기일이나 혹시 또는 뭐가 되는 것이다. 등록일이 되는 것이다. 자, 시험에서는 거의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세관청이 결정한 경우는 납세고에서 발송이 된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케이스를 따지면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의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1순위는 강제징수비, 2순위는 최종 3개월 임금과 최근 3년간 퇴직금, 또 법에서 보장된 소액 임차보증금, 또 제3순위는 뭐가 된다. 그 재산에서 부과된 국세 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엄청 중요한 내용은 국세 법정기일입니다. 조세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공시된 날을 뭐라고 한다. 국세 법정기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야.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제4자를 가면 국세우선권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절대 이 국세의 법정기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 제4절을 가서 여러분하고 뭐 볼 거냐면 국세우선권의 적용을 가서 정리할 거예요. 이 국세우선권의 적용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국세우선권의 예외를 가지고 응용해서 정리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8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내용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매각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수많은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국세우선권의 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룰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제4절에 국세우선권의 적용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해 볼 거예요. 제가 필기가 좀 있는데, 이 필기 정도는 반드시 따라오셔야 됩니다. 공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머리로 공부하면 양을 감당을 못 합니다. 오케이? 항상 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좀 해 가셔야 될 거예요. 이 정도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절 이제는 국세우선권의 적용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제4절을 가지고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1절하고 제4절 가지고 나오니까 국세우선권의 역시 적용으로 가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국세우선권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단계적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파악할 게 국세 법정기일하고 담보 설정일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3단계에서는 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우선권의 적용에서는 무조건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그러면 1단계에서는 뭐 한다? 꼭 국세에 뭐하고 법정기일하고 그죠? VS 담보 설정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2단계에서 뭐 하면 되냐면 최우선 변제 채권이 있죠. 아까 국세우선하는 최우선 변제되는 내용들을 보셔야 돼.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가 됐어? 아까 봤던 제1순위에서부터 제3순위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국세우선권의 적용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무조건 이걸 가게 되면 국세우선권에 있어서는 최우선 변제 채권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1순위는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강제 징수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제2순위는 어떻게 됐다? 2순위는 자 보세요. 뭐가 나와 있어요? 최종 3개월 임금하고 최근 3년간 퇴직금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얼마, 3개월 임금하고 그죠? 최근 어디에 대해서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야. 그리고 법에 의해서 뭐가 된 보장된
보장된 역시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제3순위로 가서 정리하면 되겠죠. 제3순위는 뭐가 이렇게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에 역시 대해서 부과된 뭐가 됩니까? 그치? 부과된 국세 등이 제3순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를 따지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걸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지? 자, 뭐하고? 국세 채권하고 뭐를 따지는 것이다. 오케이? 피담보 채권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두 개의 경우의 수로 쪼개야 됩니다. 하나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순위는 일로 빼야 되니까 조금 이걸 옮길까요? 자, 일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기게 되면 봅시다. 자, 경우의 수는 국세의 법정 기일이, 기일이 뭐보다 혹시 담보 설정일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담보 설정일보다 빨랐다는가? 그럼 제4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볼게요. 제4순위, 또 제5순위, 제6순위, 제6순위 역시 또 제7순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국세 법정기일이 담보 설정일보다 빨랐다면 그때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뭐라고 얘기하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4순위는 뭐가 될까? 당연히 국세 법정기일이 빨랐으니까 국세 채권이 되는 겁니다. 자, 제5순위는 뭐가 될까요?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6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피담보 채권하고 기타 임금 채권은 항상 쌍으로 움직입니다. 즉, 최종 3개월 임금하고 최근 3년간 퇴직금을 뺀 이 피담보 채권하고 기타 임금 채권은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트로. 오케이?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이 제7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가 돼? 국세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일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반대가 된다. 국세 법정기일과 법정기일보다 뭐가 담보 설정일이 빨랐다는 겁니다. 담보 설정일이 빠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이때는 제4순위가 뭐가 되냐면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하고 뭐는 같이 움직인다 그랬어. 항상 기타 임금 채권은 같이 움직입니다. 기타 임금 채권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세트니까. 이래서 이 둘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순위가 뭐가 되냐면 국세 등이 되는 거예요. 국세가 될 것이고 7순위는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이 되는 겁니다.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항상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보다는 국세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얘를 국세 우선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한 국세 우선권의 적용 부분은 무조건 케이스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대비하셔야 돼요. 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거의 뭐 나온다고 보시고요. 세무사 2차 시험에 세법학에서도 이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내게 되면 국세 법정기라고, 그죠? 자, 뭐예요? 국세 우선권의 적용으로 인한 변제 순위를 가지고 물어볼 것이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그게 77페이지에 있는 국세 우선권의 적용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혹시 항상 76페이지에 있는 피담보 채권, 즉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하고 국세 법정기일 부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안고 공부를 해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치? 그리고 법정기일은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이 국세 우선권의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변수는 이거예요. 자, 국세 법정기일이 빠르냐? 그치? 담보 설정일이 빠르냐? 국세 법정기일보다 담보 설정일이 뭐가 빠르냐? 이때 생겨나는 국세 법정기일에 생겨나는 게 국세 채권이 되는 거예요. 담보 설정일에 생겨나는 게 뭐가 나와?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제5절에 양도담보권자의 물정납세무라든가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와 국세 우선권이라든가 또 통정허위 담보 설정계약의 추정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할 거예요. 그때도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역시 제5절, 제6절, 제7절에 대한 제목을 한번 쓸게요. 제5절에서는 뭐를 다루고 있냐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이때 이제 양도담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실질은 담보지만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 담보를 말합니다. 걔를 양도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오케이. 우리 멋지게 한번 정리한다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무에서 선생님 양도담보가 뭡니까? 양도담보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뭐예요? 담보 목적으로, 그죠? 자, 그 실질은 담보지만 담보입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담보지만 형식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걸 뭐라고 이야기하나? 오케이? 양도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식상 소유권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담보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양도담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무에서도 여러분이 내용을 따질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때도 기준이 되는 건 뭐야? 국세의 법정기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국세의 법정기일을 전에 법정기일을 전에 자, 뭐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야? 양도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때는 물적 납세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양도담보권자는 뭐를 부담하지 않는다? 물적 납세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 양도담보권자는 뭐를 부담하지 않는다? 물적 납세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치? 근데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양도담보가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이때는 뭐가 돼요? 오케이? 국세의 법정기일이 더 빨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양도담보는 조세채무를 면타는 목적에서 했다는 것이야. 그때는 양도담보권자는 물적 납세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되니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무도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냐 후에 설정되냐에 따라서 정의되는 거예요. 그럼 물적 납세무를 부담하는 건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양도담보가 설정돼야지만 물적 납세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6절에서 다룬 내용도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인지 후인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제6절에 뭐가 됩니까? 제6절에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재산에 대한 뭐하고 압류와 국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도 가등기 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적용을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 자, 가등기 담보가 국세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용 요건이 이렇다는 것이. 오케이? 자, 가등기 담보가 자, 언제?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졌어야, 후에, 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한해서만 뭐가 됩니까? 오케이?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 가등기 담보가 국세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절대,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국세 우선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즉, 가등기 담보가 순서가 뭐였다는 것이야? 더 늦었다는 겁니다. 그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국세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와 국세 우선권이 작동되는 겁니다. 교재 한번 보실래요? 79페이지 보시죠. 국세기본법의 규정. 자, 가등기는 뭐예요? 본등기 전에 미리 하는 임시적 등기를 말합니다. 이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도 공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 생겨나는 게 가등기 담보 설정일자가 생겨날 거예요. 그거하고 뭐를 따지는가? 국세 법정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국세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 담보가 설정됐다면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적용을 한다면 이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등기 담보가
자, 국세의 그지 법정기일 전에 법정 그지 기일 그지 전에 그지 자 뭐가 됐어요?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설정이 됐다는 거. 이때는 국세 우선권은 국세는 절대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 설정일자가 빨랐기 때문이야. 근데 가등기 담보가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그지 설정이 된 경우에는 국세가 가등기 담보권자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리고 나서 제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치? 제7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통정허위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통정허위, 그치? 담보 뭐에 대한 설정 계약에 대한 계약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취소권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통정허위 담보 설정 계약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보세요. 납세무자가, 그지? 굳이 조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죠? 자, 납세자가, 그지? 조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를 뭐 할 목적으로? 면탈을 목적으로, 그죠? 자, 뭐 하는 것이야? 제3자와, 그지? 그지? 거짓 매매 계약 등을 한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통정허위, 매매 계약이 아니라 거짓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통정허위 담보 설정 계약이니까 거짓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체결한 경우를, 그지? 통정허위 담보 설정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취소권 행사는 크게 뭐의 일종이 되냐면 민법으로 가서 취소권 행사 방법입니다. 이 내용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취소권의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행사는 이거는 민법상 사행이 사행이 취소의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자 소로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떤 제도하고 비교해서 가끔 출제가 되냐면 국세징수법에 CF에서 정리하세요. 국세징수법에 어떤 제도가 존재하냐면 사행위 취소 제도가 존재합니다. 사행위 취소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국세기본법의 강론적 입장에서 담보 설정, 즉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통정의 담보 설정 계약은 국세청이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법원에 하는 것이고 소송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국세 법정기일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오케이? 자, 뭐예요? 통정허위 담보 설정 계약의 추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허위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설정 계약에 대한 추정 내용이 나옵니다. 자, 추정이 나오면 뭐가 되는 것이야? 오케이? 당연히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가장 중요한 말은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이내입니다. 국세에 법정 기일 전 기일 전 1년 이내에 누구하고 특수관계인과 그죠? 자뭐를 담보 설정 계약을 뭐랍니까?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로 보는가? 오케이? 통정허위 담보 설정 계약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통정허위 담보 설정 계약의 추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럼 항상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이내에 자 뭐가 되는 것이다. 특수관계인과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통정허위 담보 설정 계약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계약이 통정허위 담보 계약이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다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의 공통점 뭐가 됩니까? 자,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무라든가 또 가등기 담보에서 하는 데는 압류와 국세. 잠깐만요. 그지? 가등기 담보에서 하는 데 압류와 국세 우선권이라든가 또 통정허위 담보 설정 계약의 취소권은 전부 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그지? 뭐를 가지고 따질까? 국세의, 법정기일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거를 마인드로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 이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세법 가르치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그거를 잘 알아들으면서 또 배우면서 공부를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양도담보권자가 물증납세물을 짓는 경우는 어느 경우다. 국세 법정기일 후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다. 오케이? 자, 가등기 담보자 재산에 대한 압류와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는 경우도 뭐다? 가등기 담보가 국세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경우에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또 통정의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취소권은 법원의 민사소송, 즉 사행위 취소송의 방법을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건데 법원의 소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이내에 특수관계인과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면 통정의 담보 설정 계약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뭐가 된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그죠? 국세 5선권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도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냐면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세 법정기를 중심으로 이 세 개는 꼭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세무사 2차 시험 쪽에서 출제가 될 만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세법 개나 소나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사학증이 있다고 또 그보다 또 못한 세무사학증이 있다고 세법 가르칠 생각은 아니라고 혹시.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5절, 6절, 7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실제 1차 시험 쪽에서 나오는 건 이 국세 우선권 쪽이니까 잘 정리하세요. 그럼 국세 우선권 결론 한번 냅시다. 국세는 공과금이나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따져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피담보 채권하고 국세 채권의 순위 문제예요. 물론, 최우선 변제되는 이 세 개는 논외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헌법상 뭐예요? 자유권이라든가 또는 평등권이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무조건 얘는 최우선 변제 채권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강제징수비 1순위, 오케이? 2순위는 최종 3개월 임금, 최근 3년간 퇴직금, 또 법에서 보장된 소액 임차보증금. 제3순위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등.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등이 뭐야?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되는가? 그리고 나서는 항상 컴펄 A to B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벌서스를 하는가? 그게 국세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기일을 비교해서 이 수를 따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 문제 가서 몇 개만 풀고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1번 갑시다. 국세 우선권의 적용에 있어서 국세 사무관의 우선순위는 압류, 교부, 청구, 납세담보가 아니지.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납세담보, 압류, 교부, 청구가 되겠지.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됐네. 어디 갈까요? 4번 한번 갈까요? 국세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국세 법정기일 후에요. 그럼 국세채권이 우선해, 피담보 채권이 우선해. 그때는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등을 국세채권에 우선 변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케이? 왜? 국세 법정기일 후에 담보가 설정됐으니까 이거는 국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 뒤에서야 뭐가 된가? 오케이? 담보가 설정된 것이야. 그래서 4번도 주의를 기울여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치? 7번 갑시다. 법인세와 소득세 중 납세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따라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국세 법정기일 언제가 돼? 그 신고일이 되는 것이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는 것이야. 7번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될까. 8번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해서 납세고지한 경우에 국세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되겠죠. 옳은 지문이 됐네. 9번도 이제 개정이 돼서 옳은 내용이 됐네. 2차 납세무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해서 국세 법정기일 언제가 돼?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것이야. 자, 10번 국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등입니다. 당연히 국세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설정됐으니까 이 피담보 채권은 국세 우선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4순위, 국세는 6순위가 됐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치만 그 재산에서 부과된 국세, 그것보다는 우선하지 못하죠. 왜? 그 재산에서 부과된 상속세, 징여세,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국세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죠? 피담보 채권보다도 우선하겠죠. 그래서 10번도 틀린 지문이 됐네요. 자, 13번 가서 한번 정리할까요? 국세 법정기일 전에 양도담보가 설정됐답니다. 오케이? 그때는 양도담보권자는 물정납세물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국세 채권이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게 아니죠. 13번도 틀린 지문이 됐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16번 가서 정리를 좀 하시죠. 납세자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이라는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 계약 또는 가등기 설정 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짜고 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정한다. 그치? 당연히 추정한다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하셔야 될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국세기본법을 볼 때는 항상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법은 결국은 국세기본법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국세기본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조세 판례도 거의 다 국기법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법소부 가지고 뭐 세법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쉬었다가 가산세 부과 가면 또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정도까지 가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산세 부과 감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보고요. 또 국세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까지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